전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특히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 은혜는 저희 부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준 존재였어요. 은혜가 태어난 후부터 저희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겐 천국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저희 가족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전 늘 혼자였고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늦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어두운 방에서 혼자 두려움과 싸우던 기억이 생생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집안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덜덜 떨며 엄마가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에겐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행복한 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성인이 된 후 전 악착같이 일을 하며 대학까지 마쳤고 어렵게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삶이 고달팠지만 열심히 버텨가던 중 회사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혼자가 당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겪어본 적 없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녀를 만나면서 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회사에서 처음 그녀를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던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죠.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우산 없이 서 있던 저에게 그녀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혼자 가세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녀와 함께 걷던 그 길 위에서 전 난생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점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외로움과 불안은 그녀의 미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그 작은 위로가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전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삶을 꿈꾸게 해준 소중한 사람,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했고 작은 신혼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주말 여행이라든가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나누는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직 젊으니 여유를 갖자고 하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희 부부는 점점 지쳐갔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난임센터도 찾아가고 시험관 시술도 해봤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내와 둘이서 오순도순 살자고 결심을 했어요. 난임 시술은 너무 힘이 들었고 우리에게 아이를 가질 축복은 오지 않았어도 우리 둘이 사는 축복은 만들어보자고 마음을 돌렸죠. 아내도 동의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헛헛한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 아내를 위로하려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내려놓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해가 화창한 아침이었죠. 호텔에서 조식을 먹기 전 화장실에 간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여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와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2줄이에요. 아내가 내민 건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때서야 알았죠. 아내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늘 실패했던 그 테스트기에 마침내 선명한 두 줄이 보였고 전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간절했던 기다림과 슬픔, 모든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저와 아내는 부둥켜 안고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의 배는 나날이 불러갔어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무색할 만큼 뱃속의 아기는 건강히 잘 자라주었죠. 그날 이후 우린 매일 밤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랑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린 벅찬 감동과 기대감을 함께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꼭 껴안으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행복한 날들을 꿈꾸곤 했죠. 그 소중한 아기가 바로 우리의 딸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태어나고 저희는 완전히 다른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건강하기만 잘하면 바랄 게 없다고 늘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무슨 복인지 은혜는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많은 사랑을 주고 키웠고 많은 사랑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은혜가 태어났을 때 전 우리 집 마당에 작은 소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어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르기 때문에 은혜가 소나무처럼 늘 건강하길 바라며 사온 것이었죠. 그 나무 아래엔 은혜의 베넷머리 한 줌, 은혜의 전니, 은혜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첫 카네이션 같은 보물들을 묻어놓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추억상자라고 부르며 이따금 열어보고 추억에 대해 얘기하는 걸 즐겼답니다. 은혜가 5살 때 바닷가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튜브를 태워서 제가 놀아주는데 은혜가 물이 무섭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안아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빠만 믿으면 돼. 은혜는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놓으면 안 돼? 전 그런 은혜에게 때로는 기대어 쉴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 나아가게 해주는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정이 생긴 후로는 온전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특히 귀하게 태어난 은혜였기에 더욱 애지중지 키웠어요. 물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죠. 나에게 귀한 아이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겨지길 바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가 학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던 날, 전 은혜를 얻고 온 동네를 자랑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웃으며 따라왔고 그 순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은혜가 제 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 그 말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 전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힘든 미술 입시 준비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해냈고 결국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한 예술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을 때 전 누구보다 감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걷는 은혜는 마치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그런 딸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대학생활 초반 은혜는 활발하게 학교 활동에도 참여하고 동기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전공 프로젝트며 학회 활동, 공모전 준비까지 쉼 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주 집에 연락을 해왔고 하루하루가 바빠 보였죠. 그렇게 새 출발을 기뻐하던 어느 날 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속으론 그럴 나이지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학교 생활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었죠. 그래서 전 은혜에게 우리 딸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만나봐도 될까? 라고 물었고 은혜는 흔쾌히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같은 과 선배라고 했죠.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예의 바르고 공손한 인상을 줬습니다. 저희 앞에서 긴장한 듯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따르게도 나긋나긋하게 대하는 모습이 처음엔 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아빠, 제 남자친구 괜찮죠? 은혜는 저에게 슬쩍 다가와 물어보더군요. 전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무언가를 지켜주는 아빠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은 아이 같지 않아? 은혜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 밝아 보여서 안심이 돼.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처음엔 걱정했는데 딸이 스스로 고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테니 믿어보자고. 하지만 그 평범한 시작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게 될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은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아이였는데 점점 연락이 줄더니 며칠씩 뜸해질 때도 생겼어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인가 보다, 우리 딸 사랑에 푹 빠졌나 보다 하며 애써 웃으며 넘겼죠. 한창 예쁠 나이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 이해하자고 하며 조금씩 스며드는 불안을 떨쳐냈어요. 은혜를 믿었고 부모에게 소개까지 한 사이니 괜찮겠지 하면서요. 우리가 너무 다그치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저 모두 무심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은혜가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수십 통 시도한 끝에 결국 연결됐을 때 은혜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고 주변은 소란스러웠어요. 아빠, 미안해요. 지금 좀 바빠서 곧 들어갈게요. 그날 은혜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전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한낮이 되어서도 일어나지 않는 은혜를 깨워서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하고 물어봤죠. 은혜는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대꾸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더 물어보지 못하고 은혜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때쯤 되어서 다시 원래 은혜로 돌아와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저와 아내는 그날의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그 일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피했기에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던 날이었는데 은혜는 저희가 걱정할까봐 철저히 숨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출장을 갔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은혜가 외출한 사이 은혜 방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책상 서랍이 열린 채 뒤죽박죽 엉망인 걸 발견했어요. 다이어리 파일이 뒤섞여 있고 뭔가를 급히 찾다 멈춘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방을 정리하던 은혜였기에 아내는 분명히 도둑이 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라 도둑이 마음먹고 침입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집에 돌아온 은혜가 아내를 보고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래요? 아내는 예상 외의 은혜의 반응에 놀라 무슨 소리니? 설마 방에 이렇게 어지른 거 네가 한 거야? 하고 물었고 은혜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놀라요? 하고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그러더니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내는 방문을 두드리며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는 거냐, 뭔가 숨기고 있는 거냐 하고 물었지만 은혜는 그냥 절 좀 내버려 두라고요.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모녀의 다툼이 저에겐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사자인 아내는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딸 몰래 많이 울었어요. 물론 조금 후 딸이 아내에게 사과하며 그냥 미술자료 찾다가 정리 못했어요. 화내서 미안해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무슨 일이 있다면 엄마 아빠에게 꼭 얘기하라고 우린 언제나 네 편이라고 돌려 말을 했지만 은혜는 어두운 얼굴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은혜에게 말하라고 다그치기라도 했더라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때의 일들이 후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딸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혜가 침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휴대폰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은혜를 안아주었지만 은혜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새 학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쌓였어요.
아내는 휴대폰이 깨졌는지 확인하려고 바닥에서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은혜가 굉장히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만지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도 놀라서 은혜에게 얼른 휴대폰을 건네줬고 은혜는 지친 목소리로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하고 말했죠. 그때 전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만 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억지로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그 자체로는 큰일이 아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은혜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조용한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은혜는 점점 더 수척해졌고 항상 웃던 아이가 표정 없이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가슴이 답답한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집에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점점 줄어들면서 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아내 몰래 은혜 학교 근처로 가보기도 했고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고 혹시라도 우연히 마주치면 딸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학교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가 강의실 건물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혜는 머리를 숙이고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방향도 일정치 않았어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햇살 같던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은혜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은혜의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는 쟁걸음으로 다가가더니 은혜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연락 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은혜는 팔을 빼려 몸을 비틀며 작게 말했어요. 그만해. 여기 학교야. 하지만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내뱉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둘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죠. 너 지금 내 딸에게 뭐 하는 거야? 은혜의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으로 절 쳐다보다가 잠시 물러났고 전 은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둘이 싸웠니? 그런데 그 다음 은혜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바라보던 은혜는 갑자기 제게 소리를 쳤어요. 아빠,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나서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날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 남자친구의 표정은 비웃듯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살짝 다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은혜의 손을 잡곤 그대로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착각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는 순간적으로 절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제 손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를 따라갔어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 딸을 속상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녀석이 미울 정도였죠. 왜 하필 저런 녀석을 만나서. 전 그래도 제가 다 큰 딸의 연애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 것 같아서 은혜에게 사과라도 하려고 했지만 은혜는 이제 아예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돌아설 걸 그랬나. 하지만 제 앞에서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남자를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은혜는 우리 부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 앞에서의 일이 딸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이후로 은혜는 점점 우리와 거리를 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가족의 평화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고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 아주 조용하고도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잠들기 전까지도 서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은혜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던 터라 저희는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김은혜 씨 보호자분 되시죠? 김은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그 순간 제 귀엔 이명이 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아낸 제 표정을 보곤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말했죠. 은혜가 사고가 났대. 우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낸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우리 은혜 살려주세요. 아직 너무 어린데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 한쪽은 붓고 상처 투성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적적으로 맥박이 돌아오긴 했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전 의사의 팔에 매달리다시피 잡고 간절히 애원했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제 딸을 딱 한 명뿐인 제 전부인 딸입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로부터 15분 뒤 은혜는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심정지를 끝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찢기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엄마가 미안해. 은혜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딸.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식어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수백 번 외쳤어요. 아빠가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은혜에 절대 안 아프게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날 저녁 우린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찬비가 차창을 두드렸고 우리 삶에도 그날 이후 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식탁의 은혜 자리도 거실에 놓인 그녀의 쿠션도 방문 앞에 걸린 조그마한 열쇠고리도 모두가 제자리인데 우리 딸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혜의 장례식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입관식에 관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본 은혜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졌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인데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는 끝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허리만 숙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머릿속엔 계속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은혜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뭐였더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단 한마디를 더 해주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뼈아프게 후회될 줄 몰랐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 그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문상객들이 끊이질 않던 와중에 조용히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검정 양복을 입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은혜가 생전에 사귀던 남자였어요.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곤 울음을 터뜨렸고 조용한 장례식장엔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그날 학교 앞에서 은혜의 팔을 잡고 언성을 높이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죠. 그때의 분노가 다시금 치밀었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울고 있는 청년을 보며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로 앞이 흐릿해졌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은혜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저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록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가 진심으로 우리 은혜를 아꼈던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끔찍하도록 무서운 가식이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떨림, 무릎 꿇던 그 자세마저도 나중에 밝혀진 진실을 알게 된 뒤 가증스러운 연기였던 걸 깨달았죠. 우리 딸이 마지막까지 지켜내려 했던 무언가, 그는 그것을 비웃듯 진심처럼 슬픔을 꾸몄던 거예요. 장례식 이후로 떠난 딸을 진심으로 보고 싶었던 저희 마음 한가운데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은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들, 그 며칠을 경찰의 수색 끝에 알게 됐어요. 장례 전부터 경찰은 딸의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조금씩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어떤 남성과 함께 동해바다 쪽으로 간 흔적이 있었어요.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엔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고 은혜 혼자 동해 근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저녁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누군가는 분명 남자였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고 옷을 두껍게 입어서 누구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는 인적이 드문 한 지방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행 중 차량에 치인 사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은혜는 홀로 동해 인근 숙소에서 나와 해안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고 사고는 귀가 도중 밤늦은 시각 외진 국도에서 벌어진 것이었어요.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였고 차량 파편 일부 외에 단서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곳은 가로등도 없는 길목이라 목격자조차 없었고 인근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차량이나 운전자의 인상착의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전날 휴게소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추적했지만 희한하게도 남성은 휴게소 외에 아무런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남성과는 어딘가에서 헤어지고 은혜 혼자 숙소에 갔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그 남성이 은혜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을 했지만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은혜의 남자친구는 이미 한참 전에 은혜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경찰은 최종적으로 사고라고 결론 지었고 저와 아내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휴게소 CCTV에 찍혀있던 그 남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 남자가 은혜와 단둘이 동해로 가는 휴게소에 갔던 걸까? 왜 은혜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걸까? 그때 그 길 위에서 우리 은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증거 부족과 모호함으로 인해 사건은 신원 미상의 가해 차량에 의한 뺑소니 사망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은혜가 떠난 후에도 우리 은혜의 방을 비워두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늘 정리된 채로 있었고 베개 옆엔 딸이 마지막으로 안고 잤던 인형이 놓여 있었죠. 매일 아내는 그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서곤 했어요. 전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 은혜가 종종 보던 미술 도록을 펼쳤고 딸이 적어놓은 낙서 한 줄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늘이 예쁘다. 아빠랑 산책 가고 싶다.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전 은혜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소나무 아래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소나무는 속도 모르고 참으로 푸르더군요. 세 사람이 앉던 밥상엔 이제 둘만 앉게 됐죠. 밥을 먹는 것도 반찬을 놓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습관처럼 은혜 자리에 수절 놨다가 조용히 치우곤 했어요. 식사 중엔 말이 거의 없었고 저와 아내는 은혜가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며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혜가 좋아하던 소고기 묵국이야. 정말 좋아해서 보름에 한 번은 꼭 끓여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저의 눈에서 또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일상에 아직도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모전에 냈던 유화가 거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밝은 색채와 해맑은 표정의 자화상이었는데 은혜의 밝았던 때를 그대로 담아낸 그림이었죠. 그 그림 앞에서 아내는 자주 한참을 멈춰 섰어요. 어느 날 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내가 혼자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혜 웃는 얼굴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딸이 떠난 후 어느 날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야, 오늘은 반찬 많이 했어. 네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했고 꽈리고추도 무쳤어. 전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는 마치 딸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죠. 여보,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야?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멈칫하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그렇게 많이 했던 반찬들을 전부 다 버렸더군요. 전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려다가 관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아내는 집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걱정이 돼서 가까운 마트에 함께 나가자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아내가 멈춰 서더니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은혜 같아. 저 뒷모습 은혜 닮았어. 그치? 아니면 혹시 은혜 아닐까? 아내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여대생을 헐레벌떡 뒤쫓아 갔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여대생을 붙잡고 은혜야 하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그 아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고 도로를 건너지 못한 채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다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방 안에 갇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은혜의 방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은혜 담요를 덮고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마치 은혜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전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은혜를 잃은 후 우리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딸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같이 은혜가 살아있는 세상 속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런 아내를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은혜, 오늘은 뭘 먹고 싶다고 할까? 오늘은 나물을 무칠까? 은혜 비빔밥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참았던 눈물을 아내 몰래 부엌에서 쏟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죠. 정신 차려. 당신이 이러는 걸 은혜가 바랄까? 제발 이제 현실을 인정해. 은혜는 죽었어. 아니야. 은혜 죽지 않았어. 아직 자기 방에서 자고 있잖아.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은혜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이제 제발 그만해.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미친 듯이 언성을 높였고 아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며 쓰러졌어요. 전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며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 이러는 거 은혜가 원치 않을 거야.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에겐 은혜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바람이 거셌고 창문 틈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던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아내가 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손끝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목소린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은혜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끌리는 소리 같았어. 전 처음엔 아내의 말이 헛소리라 생각했어요. 슬픔에 지쳐 피로가 쌓인 탓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정말로 저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끽끽. 가구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 혹은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분명 은혜의 방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감히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틀림없이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리에 전 뒷목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전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침착한 척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집안은 정적에 잠긴 듯 고요했고 은혜의 방문 앞에서 나는 기묘한 인기척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됐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은 식은땀이 배었고 한 번 더 소리가 났죠. 끼탁. 순간 안에서 창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깃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전 결국 문을 확 열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커튼이 흔들리는 그림자 너머로 책상 위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휴대폰으로 라이트를 켜 방 안을 비췄어요. 은혜가 어릴 적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엔 딸의 물건들이 제멋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방 안의 물건들이 누군가 손댄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가 들어온 건가? 그 순간 창문 뒤 담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고 아내가 제 뒤에서 숨을 삼켰어요. 전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 거센 바람이 들어와 책상 위 종이들을 마구 휘날렸어요. 분명 이상했습니다. 늘 은혜가 살아있을 때처럼 아내가 은혜의 방을 단정히 정리해놓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침입해 방을 어질러 놨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도 한 번 있었고요. 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는 저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혹시 은혜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닐까? 전 그 말에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엔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기운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상실의 냉기나 슬픔의 잔재가 아닌 뭔가 더 깊고 날카로운 것. 아니야,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은혜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 그땐 은혜가 화를 내서 그냥 넘어갔는데 경찰 불러야겠어. 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주변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은혜의 방 주변으로 침입을 한 흔적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흔적이 없었고 그 방향으로 달아놓은 CCTV는 어찌된 일인지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더군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의문만 남긴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은혜의 방문을 다시는 쉽게 열 수 없었어요. 그날 들었던 소리와 그 방 안에서 느낀 설명할 수 없는 공기. 그것은 단지 기억의 잔향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아직 그곳에 있는 듯한 혹은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이 은혜라고 여겼지만 전 그것이 다른 무언가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전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침입에 대비해 보안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아내는 내심 그 일이 은혜의 영혼이라도 온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전 아내를 위해서라도 범인을 하루빨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마저도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은혜가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싫었기에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다시 그 섬뜩한 소리가 들려온 건 깊은 밤 2시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명확하게 탁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방 안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고 바로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휙 몸을 돌리더니 창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쫓았어요. 맨발로 뛰어나와 골목을 가로질러 뒤쫓았지만 침입자는 동네 구조를 꿰고 있는 듯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번에 자기 눈으로 분명히 침입자를 봤기에 겁에 질려 있었고 전 아내를 다독이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흥분이 가라앉은 뒤 전 설치해둔 CCTV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전 숨을 고르며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죠. 그리고 마침내 창문으로 기어들어오는 침입자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프레임 몇 개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죠. 뛰는 모습, 체형, 잠시 드러난 귓볼의 피어싱.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은혜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다시 돌아온 겁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상처에 다시 발톱을 받고 무언가를 노리고 침입해 온 거예요. 무엇을 찾으러 왔는진 모르지만 그는 은혜의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고 그건 단순한 추억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방 안을 봉인하다시피 막아버렸고 경찰에 영상 증거를 제출했어요. 진실은 점점 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은혜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은혜의 전 남자친구는 마침내 검거됐어요. 그는 학교도 휴학한 채 잠적 중이었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은혜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추억이 그리워서 은혜의 방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울먹이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토록 집요하게 은혜의 방에 침입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분명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집에 침입했던 것도 그였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찾고 있던 건 정말 추억이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집 마당의 소나무 아래에 소중한 물건을 넣은 추억 상자. 사실 은혜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번이고 그 추억 상자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겨우 버텨오던 정신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두려워 꺼내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음날 전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추억 상자를 묻어두었던 자리를 파 오랜만에 열어봤죠. 상자 안엔 여전히 은혜의 베낸 머리, 전니 같은 소중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처음 보는 비닐로 감싼 물건도 들어있었습니다. 전 손을 떨며 비닐봉지를 열었죠. 그 안엔 작은 단추만한 기기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무언가 기계 부품처럼 보였고 저희가 은혜에게 준 적도 없던 물건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검색해본 결과 그것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전 인터넷을 보고 녹음 내용을 재생해봤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린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널 따라다녔는데 말 안 들으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만해. 제발 무서워. 바로 은혜의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 은혜의 숨죽인 울음.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마. 라는 날선 말투까지. 그건 분명히 딸이 생전에 그에게 협박당하고 위협당했던 순간을 몰래 녹음해 남겨둔 증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왜 그렇게까지 은혜의 방을 뒤지고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는지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입막음하려 했던 겁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죠. 그리고 전 딸이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어 남겨둔 그 증거를 지켜낸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게 알아버린 이 진실 앞에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은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 그 이유는 녹음기를 끝까지 들어본 후 알게 됐습니다. 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네 부모 다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은혜는 우리 착한 딸은 저와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그동안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 은혜를 끝까지 괴롭혔던 그 악질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안에 담긴 음성은 명백한 폭력과 협박의 증거였죠. 그가 검거된 이후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맞춰졌어요. 딸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수많은 의문들이 모두 그자의 존재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갑자기 늦게 귀가하던 날들, 혼자 울다 방 안에서 문을 잠갔던 밤들, 핸드폰을 바꾸며 말없이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하던 모습들까지. 그땐 단순히 스트레스라 생각했지만 모든 게 그 남자의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은혜가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었던 이유도 밝혀졌어요. 그는 은혜의 연락처를 몰래 들여다보고 특정 친구와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요했으며 교내에서도 은혜를 몰래 따라다니며 감시했던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은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동해바다에 다녀온 것도 그 남자가 강요하다시피 계획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이별 여행을 갔다 오면 헤어져 주겠다고 협박했던 겁니다.
은혜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도 경찰이 복구한 휴대폰에서 확인됐어요. 그가 은혜의 방에 3차례나 침입했던 이유 역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은혜가 소나무 아래 묻어둔 초소형 녹음기의 존재 때문이었죠. 그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사실을 알고 묵묵히 그 증거를 남겨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뺑소니범의 정체도 그놈이었습니다. 은혜가 죽기 전 며칠간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놈이 은혜의 숙소 인근에서 대포차를 빌렸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주도 면밀하게 모든 동선에서 철저히 얼굴을 가리고 현금만 쓰며 흔적 없이 다녔지만 경찰의 집요한 수사 속에 대포차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밝혀진 겁니다. 이별 여행이라고 은혜를 구슬러 떠났지만 이미 그놈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모양이었습니다. 은혜가 숨겨놓은 녹음기가 없었다면 말이죠. 살해, 스토킹, 협박, 주거 침입 등 복수의 혐의로 그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정에서조차 끝내 은혜를 향한 왜곡된 집착을 합리화하려 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게 깔린 회색 구름 사이로 겨우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처럼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덜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잃은 고통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 뒤에도 우린 매일같이 무너졌어요. 아내는 아직도 가끔은 은혜의 방문을 열어두고 그 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말없이 딸의 향기를 느끼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멈춰 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파 전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 마당에 서서 소나무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 뿌리 밑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작은 상자.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파낼 때 차디찬 흙 속에서 은혜의 손길이 남아있을 것만 같아 손끝이 떨렸어요. 아이가 그 녹음기를 거기 묻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몇 번이고 상상해 봅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아빠가 알아줄까봐,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증거가 남아 부모가 진실을 알아줄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고립된 마음으로 그 조그마한 단추만한 기계를 조심스레 감싸 묻었을까. 은혜는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가 아닌 엄마와 아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포와 고통을 말없이 흙 속에 묻으며 스스로를 지켜냈던 우리 딸. 저는 그 용기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고 뒤늦게라도 그 진실을 마주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그 아이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신호를 남겼고 우리는 늦게나마 그걸 알아차렸어요. 아마도 천국에서 은혜가 진실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된 건 어쩌면 마지막으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혼자 싸우다 갔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남겨주었습니다. 전 그 용기를, 그 딸의 마지막 외침을 누군가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린 지금도 은혜의 향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식탁의 빈자리, 거실에 남은 웃음소리, 은혜가 만든 그림 하나하나까지 아침마다 햇살이 창을 넘어들면 마치 은혜가 잘 잤어 하며 달려올 것만 같아요. 창밖에 핀 개나리꽃을 보면 봄마다 꽃놀이 가자며 들떠있던 은혜가 생각나고 겨울이 오면 눈 맞으며 놀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갈 맴돕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웃으며 은혜의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슬픔 속에 있지만 그 기억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은혜가 5살 때 바다에 갔을 때 은혜를 안아주며 제가 말했죠. 은혜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빠만 믿으면 돼. 은혜는 저에게 꼭 매달려 말했어요. 아빠, 나 놓으면 안 돼? 전 그 말이 그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비록 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도 전 은혜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우린 그 아이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전 꼭 말하고 싶어요. 은혜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네가 남긴 진실, 아빠가 끝까지 지켜냈단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아빤 널 그리워하고 있어. 은혜야, 미안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러니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움은 깊지만 너의 이름은 늘 따뜻하게 우리 곁을 비추고 있으니까. 사랑해. 아주 많이. 얼마 전 알턴이가 시원하게 빠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겨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예요. 흔히들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라고 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서로 조건 따질 게 참 많고 많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나이, 연봉, 직업, 자가 유무, 부모님 직업, 부모님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술, 담배는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결혼은 인생 최고의 장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잔 어린 나이와 예쁜 외모, 남자는 능력이 무기가 되어 결혼 시장에 서로를 상품처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어 버린 사회지만 전 좀 달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꼭 운명적인 상대와 영화 같은 사랑에 빠져 열정적인 연애를 한 후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마 여자아이들이라면 어렸을 적에 공주와 왕자의 사랑 얘기를 보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백마탄 왕자님까진 아니더라도 나도 언젠간 저런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겠지 하는 상상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그런 영화 같은 얘기까진 아니더라도 제법 운명적이긴 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전 20대 초반에 작은 물류 공장에 격리로 일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에도 딱히 재능이 없었고 상고 졸업하고 아버지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낙하산 취업을 했죠. 낙하산이라고 해도 사실상 절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40, 50대 아저씨들이었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말이 격리지 잡다한 업무는 다 처리하는 비서직이었어요. 사무실 청소며 비품 관리는 당연한 일이었고 나름대로 바쁘긴 했지만 눈꽃 뜰 새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은 한 달 정도만 하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고 물류공장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저뿐이었어요. 가끔 사장님이나 기사분들이 들렀다 가시긴 했지만 서류 업무는 거의 저 혼자 처리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일매일이 따분할 수밖에 없었죠. 가끔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분들도 다들 아버지 뻘이었고 모두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어울려 대화를 나눌 만한 또래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또래와 어울리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같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재미없는 서류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일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미야오 미야오 하는 소리가 꼭 동물 소리 같더라고요. 주변에 동물을 키우는 곳도 없었고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전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니 귀신은 아니겠지만 전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걸어가 보니 물류공장 뒤편의 공터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온통 검은 털의 까만 고양이였습니다. 털도 더럽고 얼룩덜룩한 게 길고양이 같았어요. 어미가 아이를 이곳에 두고 간 건가 싶어 일단은 손대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던 건데 길고양이 새끼를 귀엽다고 막 만지면 어미가 사람 손을 탄 줄 알고 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어미 고양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고양이가 울어대는 소리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사장님이나 다른 기사님들도 다들 그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씩 꺼내셨습니다. 대부분 그냥 고양이도 아니고 온몸이 새까만 검은 고양이다 보니까 부정탄다, 재수없다며 가져다 멀리 내다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검은 고양이니까 까마귀처럼 새까만 동물들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미신을 믿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전 도저히 그 작은 생명을 내다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심심하던 차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공장 뒷마당 공터에서 아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씻겨주다 보니 정이 점점 들었어요. 이름은 네로로 지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검은 고양이라고 하면 네로라는 이름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조금 뻔한 장명 센스였지만 그래도 전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검은 고양이를 키우냐며 질색하시던 기사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네로와 친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혼자 사무실을 지키며 일하던 제게 네로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전 매해 여름마다 지독한 감기를 앓고는 합니다. 그해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독한 감기에 걸렸었어요. 열이 너무 올라 눈앞이 흐려질 정도였는데 제 몸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네로였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네로를 예뻐해 주시긴 해도 밥이나 물은 전부 제가 도맡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끙끙 앓느라 공장에 출근을 하지 못했으니 그동안 쫄쫄 굶고 있을 네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몸이 조금 괜찮아져 출근을 하자마자 네로부터 찾으러 갔어요. 분명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쓰러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밥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혼자서 길거리에 있는 벌레라도 잡아먹은 건가 싶었지만 네로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단 사무실 안에서 낮잠 자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도대체 누가 네로의 밥을 챙겨줬나 싶어 일부러 그날도 밥을 챙기지 않았죠. 대신 하루 종일 뒤터를 흘끔흘끔 관찰하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나 경계심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쯤 되자 건너편 건물에서 웬 젊은 남자가 나오더니 네로에게 참치캔 하나를 뜯어주는 겁니다. 물류공장 뒤편에 있던 공터 반대편엔 카센터 창고가 있었어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마주칠 정도는 아니라 한 번도 그 건물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무실에서 급하게 튀어나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자는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 맞아요. 나름대로 운명적인 첫 만남 아닌가요? 남편은 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흘낏 보기로는 카센터 직원들도 다들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들이었는데 남편처럼 젊은 직원이 있는 줄은 몰랐죠. 남편은 저와 같은 시골 출신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었는데 큰아버지 댁에 내려와 카센터 일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맞은편 물류공장에 저같이 젊은 여자가 일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은 그 일대에서 유일한 20대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가 저희 둘을 이어준 큐피드였던 셈이죠. 그 뒤로도 점심시간마다 네로 밥도 챙겨주고 공터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기도 하며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조금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고양이를 챙겨주는 걸 보니 마음씨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옛말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보니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었지만요. 어찌됐든 심심했던 공장 생활에 남편과 네로가 생기니까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출근길이 즐거웠고 남편도 저 덕분에 즐거워하는 눈치였고요. 전 매사에 묻어난 남편과 다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이 없다고나 할까요? 잠시라도 둘 사이에 침묵이 있으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먼저 말을 꺼내는 성격 있잖아요. 남편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제가 재밌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 시덥잖은 농담에 그렇게 기계처럼 딱딱하던 사람이 웃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는 했는데 그 멋있던 사람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외모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젊은 시절 울퉁불퉁하던 남편의 팔 근육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도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남편은 거의 20kg가 넘게 쪄서 완전히 배불뚝이 아저씨가 다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농담으로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말하곤 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길 바랐고 전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공장 일이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었다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시작한 것이었고 예전부터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 뵙기 전 남편은 제게 집안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은 본인이 자란 집안은 몹시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가 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보다도 시어머니가 그런 면에서 아주 엄격하시다고 했죠. 어렸을 적부터 부엌엔 발도 못 들여놓게 하셨다면서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남잔 바깥일, 여잔 집안일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엔 1년에 제사만 10대 번을 했는데 지금은 명절 차례 2번, 돌아가신 시할아버님 기제사 1번, 이렇게 총 3번의 제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남편 밑으로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본인이 생각해도 여동생이 많이 차별받으며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지독한 차별과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에 지쳐 견디다 못해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산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가족들과 인연을 끊기까지 할 정도인지 궁금했죠. 얘기만 들어도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 보였고 잔뜩 긴장해 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느낀 남편은 그렇게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 3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 1명, 아래로 여동생 1명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저와 동생 그리고 오빠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키우셨죠. 오빠가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더 받거나 챙겨주시는 경우도 없었고 오히려 오빠에겐 항상 맞으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동생들을 잘 돌봐야지 하며 엄하게 구셨습니다. 어머니 세대면 몰라도 저희 세대에 남자라고 더 챙겨주고 여자라고 홀대받는 집안이라니 그런 건 정말 다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파혼을 선언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 남편을 따라 서울에 올라오지만 않았어도 시골에서 적당한 사람을 만나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천사 같은 딸이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전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여자였고 당시만 해도 남편이 그런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걸 믿고 하는 거라고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있네요. 남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죽했으면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고 도망갈 정도였겠어요. 나중에서야 얘기를 다 전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에게 했던 짓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전해 들은 대로 정말 유교적이고 고지식하신 분들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무슨 여자가 인사를 오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오느냐느니, 제대로 된 선물 하나를 안 사오느냐느니 바로 제 행동을 지적하셨죠.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고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선 과일 바구니가 영 성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밥도 먹기 전에 제가 들고 간 사과를 하나 주시며 깎아보러 가시기에 서툴지만 열심히 깎아냈더니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도대체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다 큰 여자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깎아? 안 봐도 집안 수준이 뻔하다 뻔해. 절 흉보시는 건 그렇다고 쳐도 첫 만남에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시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많이 했었지만 과일 같은 걸 깎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기준엔 과일을 깎을 줄 모르면 천하의 못 배운 년이라도 되는 건지 어찌나 사람 면박을 주시던지요. 본인 같으면 딸을 저렇게 키웠으면 부끄러워서 시집이고 뭐고 아무데도 못 내보낸다고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투덜대시는데 정말 귀까지 뜨거워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전에 들은 대로 몹시 과묵하시고 저녁 식사 내내 겨우 한두 마디 하신 게 다였죠. 시어머니께선 쉴 새 없이 얘가 어째서 별로네, 저째서 별로네 하면서 제 흉을 보시며 제게 이것저것 따져 묻고 너무나 무례하게 구셨는데도 남편은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신경 쓰지 않고 본인 밥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도 찔러보고 뭐라고 좀 거들라고 귓속말도 해봤지만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니 편도 들지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었죠.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시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전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와서야 남편은 제게 내가 말했었지 않느냐. 우리 어머니 성격 좀 극성 맞으시다.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만두실 분도 아니고 괜히 거기서 네 편 들면 어머니 짜증만 더 내시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자. 이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죠. 그땐 남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만 조금 참으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선 본인이 결혼하기라도 하시는 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참견을 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선 참 극성맞은 사람이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결혼 준비는 거의 서울에서 이뤄졌기에 고향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선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선 그것도 불만이셨는지 꼬투리를 잡지 못해 난리를 쳤습니다. 참다 못한 우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께선 저희 부모님께 딸 가진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셔야지 그거 조금 못 참고 이렇게 바로 연락해서 쪼아대면 딸 시집 보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원래 딸은 출가 외인인 거 모르시냐 하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구셨어요. 부모님께선 그런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런 상식 밖의 집안이랑은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다며 남편이 좋든 말든 무조건 파혼해라 하셨고 결혼이 한번 엎어질 뻔했죠. 추후에 앞뒤 사정을 다 전해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직접 시골 고향까지 내려가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고 어찌어찌 잘 마무리가 돼서 파혼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땐 참 순진하게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남편 말대로 결혼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 결혼 후엔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냥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었지만 진정으로 운명의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엔 우리 둘이서만 지내고 시부모님 볼 일 없을 거라던 남편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선 매일같이 저희의 신혼집을 드나드셨어요. 참다 못해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니까 어찌나 성을 내시던지요. 내가 우리 아들 사는지 모르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애미를 못 오게 하냐며 동네 떠나가라 악을 쓰시길래 결국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도대체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시어머니랑 결혼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서울부터 제가 살던 고향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싸들고 내려와 남편을 보살펴 주셨다고 했어요. 청소며 빨래며 시어머니께서 내려와 전부 다 해주고 어린애나 다름없이 보살펴 줬었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부엌 한번 들어가 본 적 없다는 사람이 혼자 산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어야 했는데 연애 시절엔 한 번도 남편이 지내고 있던 집에 가본 적이 없어 몰랐습니다. 평생을 시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자라선지 남편은 지 손으로 밥 한 번 못 차려 먹는 인간이었어요. 밥도 못 차려 먹는 사람이 카센터에서 차 정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얘기를 전해 듣곤 집안일에 좀 서툴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제와 집안일 좀 도와라 말해봤자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온 습관이 고쳐질 리도 없었고 어차피 집에서 전업주부 일을 하며 살림하고 있었으니 굳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혼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요.
어찌됐든 남편에게 이제부터 내가 집안일 도맡아 할 테니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 좀 와달라 부탁해 주라고 말했고, 처음엔 제가 시킨 대로 이제 안 오셔도 된다 몇 번 거절하던 남편은 그래도 본인 어머니고 평생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는지 아무리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점점 나몰라라 했어요. 그러던 와중 도련님께서 선을 받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죠. 듣기로는 강남 부잣집 출신이라는데 막상 만나보니 귀티가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부잣집 특유의 그 여유로운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의 첫 인상은 몹시 볼품이 없었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푸석푸석한 머릿결, 축 처진 입꼬리에 인상도 몹시 사나운 편이었고 성격도 완전 불평불만의 투덜이었어요. 둘은 앞서 말했듯 선자리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도련님은 솔직히 동서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동서 집안 조건을 보고 결혼을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동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살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와 제 부모님께는 딸은 출가 외인이니 뭐니 난리를 떨며 그렇게 진상을 부렸으면서 돈 많은 집안 딸 동서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딸이고 아들이고 사실은 그냥 돈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동서를 싸고 두셨어요. 온갖 굳은 일은 다 제게 맡기시면서 집에 비싼 과일이나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동서부터 가져다 주셨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좋으면 제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동서 집이나 다니시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께서 동서네 집에도 결혼 후에 몇 번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셨다가 몇 번 쫓겨나신 이유는 그 화를 저희 부부에게 다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에게요. 집이 잘 사는 동서 말엔 꼼짝도 못하시며 휘둘리시면서 제겐 어찌나 갑질을 하시던지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참견하는 것까지야 100번 양보해서 참고 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 건 시어머니의 입방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문난 수다쟁이였는데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사실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전 어린 시절에 여행을 갔다가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한쪽 발이 좀 불편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른쪽 발가락이 거의 절단이 났죠. 모양이 살짝 뒤틀려져 있습니다. 발가락 모양이야 남들한테 평소에 보여줄 일도 없고 걷고 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저도 제가 발가락이 이상하다는 걸 자주 잊고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엔 발가락이 다 드러나는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걸 피하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남들과는 다른 모양이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마다 일일이 어렸을 적에 사고가 나서 그렇다 설명해주기도 번거롭고요. 조금 부끄럽기도 해서요.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우리 큰며느리 발이 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셨다는 걸 전해 듣게 됐어요. 본인이 봤는데 발가락 모양이 완전 뒤틀려서 깜짝 놀랐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한여름에도 운동화 신으며 감추고 다니는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히히덕거리며 말하고 다니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절 완전 절름발이처럼 묘사하고 다니셔서 시댁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선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절 처음 보시곤 멀쩡하다며 놀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냐, 불쾌하니까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난리를 치는 거냐며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어요. 정말 수백 번 양보해서 제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까진 참을 인자 새기며 참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한 번은 정말 제대로 폭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시게 됐어요. 그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고향 떠나 멀리서 지낸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장녀로서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간병하기도 했고요. 어머니께선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지만 그래도 항암이 효과가 좋아서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됐죠. 시어머니께선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고향을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 집에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집을 비우는 게 말이 되냐. 겨우 이런 식으로 내조하려고 나보고 집 드나들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 거냐면서요. 전 그런 시어머니께 그럼 어머니가 다 죽어가시는데 집에서 남편 밥이나 차리면서 나 몰라라 하라는 거냐. 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남편도 허락해준 걸 왜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뭐라고 하시냐 따지고 들었고 시어머니께선 얘가 어디서 윗사람에게 눈 똑바로 치껴뜨고 대드냐며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먼저 돌봐야지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겠다며 안쓰러워하는데 남의 부모 암 걸린 건 아무렇지도 않고 본인 자식 꼴랑 일주일 동안 제 손으로 밥 차려 먹은 건 그렇게 안타깝다니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께선 유방절제술을 받으셨고 천만다행으로 그 후 몸이 잘 회복되어 지금은 완치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세요. 보통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에 모양을 재건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레 유방이 사라지면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수술을 받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들으시곤 동네 아주머니들께 또 질 낮은 소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사돈 여자가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새 가슴이 생겨서 너무 부럽다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시며 깔깔 웃으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입이 싸도 그렇지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시고 겨우 회복하신 남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 수가 있나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 날이었어요. 다시는 제 어머니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시어머니고 뭐고 진짜 안 참겠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그날 이후로 그 얘긴 일절 꺼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녁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웬 식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집 나가서 연락 안 하고 산다던 아가씨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돌아온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세상 참 좁다지만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글쎄 동서와 아가씨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던 거예요. 동서를 데리러 갔던 도련님이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아가씨와 마주쳐서 이런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죠. 얘기로만 전해 듣던 아가씨는 생각보다 더 집안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넌 오랜만에 와서 인사한다는 애가 표정이 그게 뭐니? 여자애가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시어머니께선 쉴 새 없이 아가씨에게 잔소리를 쏟아내셨고 아가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죠. 결국 밥을 몇 숟갈 뜨던 아가씨는 쾅 소리가 나게 수절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어. 오빠가 하도 오라고 날려서 왔는데 엄만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변할 리가 없지.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봐. 그냥 딸 없는 셈 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우리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아가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고 자리는 엉망이 됐어요. 아가씨는 동서와 같이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 줄곧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항상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올 정도였지만 시어머니께서 격하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결국 미대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자고로 많이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요. 남편과 도련님은 배우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다 학원에 등록해주고 있는 힘껏 지원해 주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크는 내내 부엌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아가씨께선 어린 나이부터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다 했어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게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뻔히 정해져 있죠. 남편이란 사람이 제게 어렸을 적에 이랬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들을 해오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장남이 돼서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4살이나 어린 여동생에게 본인 밥을 차리게 하고 본인 방 청소를 하게 한 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그런 걸 부끄러워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었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 전해들은 건 아니지만 아가씨가 어떤 상황에서 커왔을지 모든 것이 뻔하게 그려졌어요. 매사에 오빠들에게 뒤처져 집안에선 항상 뒷전. 그러면서 굳은 일은 전부 다 본인 차지. 지금 와서 제가 이 집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라도 그런 환경에선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지만 아가씨라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으면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렸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본인도 모르게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를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법인데 전 아가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 뒤로도 정말 서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제가 임신했을 때네요. 입덧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전 정말 입덧이 심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을 차려주길 요구했고 그때만큼은 정말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 알겠더라고요. 본인 아이를 뱃속에 품은 여자가 음식 냄새도 못 맡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침만은 꼭 처먹어야 되겠는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불러 아침을 차려달라 할 수도 없으니 구역질을 참아가며 아침을 차려주긴 했죠. 그런 제게 남편은 입덧이 그렇게 심하냐, 남들도 다 하는 임신인데 왜 너만 그렇게 증상이 심하냐, 속 편한 소리나 해대고 있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열불이 차오르네요. 예쁜 딸이 태어난 후로 그래도 일상에 조금이나마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났어요. 남편은 당연히 산후조리고 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를 낳고도 평소처럼 제가 집안일을 하길 바랐습니다. 연애할 땐 그저 조금 무뚝뚝하고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혼하고 좀 살아보고 나니까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난 뒤론 그나마 조금 육아를 도와주긴 했죠. 사실상 육아며 집안일이며 전부 제 차지였고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몸은 많이 고됐습니다. 그러던 중 기제삿날이 돌아왔어요. 결혼한 후부터 명절이며 시할아버님 제사까지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제사를 했고 그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며 하는 둥 마는 둥, 동서는 바쁘다며 저녁쯤에야 시댁을 찾아왔기에 사실상 거의 제 몫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제사는 도저히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고 몸도 멀쩡하지 않은데 아이 돌보랴 제사 음식하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제사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몸 상태도 아직 안 돌아왔고 좀 쉬고 싶어서요. 뭐야? 나는 애 낳고 바로 밭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이게 어디서 엄살이야? 엄살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확히 예상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힘도 없어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잘 지내?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제산 좀 일찍 와서 같이 준비했으면 해서.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네? 저보고 제사 음식을 하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줌마 쓰면 되잖아요. 돈 없으시지?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아줌마 불러서 하세요. 동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참 기가 찼어요. 아무리 집이 잘 산다고 한들 이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게 좋게 참고 어떻게든 제사에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결국 전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무뚝뚝하시고 여자들 일엔 관심이 없으셔서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전화를 드려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 시아버지께 이번 제산 도저히 참여 못하겠다, 몸이 너무 안 좋다, 힘들다,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내듯 모두 말씀드리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선 알겠다며 이번 제산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면 재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사가 할 마음은 전혀 없어서 결국 남편만 보내게 됐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저는 집에서 쉬는데 본인은 왜 제사에 가냐 하냐며 투덜거려서 당신네 조상이지 우리 집 조상이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짜증을 내니까 그제야 엉덩이 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딸아이와 간만에 둘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불이 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받진 않았죠. 그렇게 한숨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저녁이 다 돼서야 남편이 돌아왔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니까 남편은 말도 말라며 제사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선 왜 혼자 왔냐며 설마 진짜 같이 안 온 거냐 물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쉬라고 하셨다며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몸도 안 좋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말씀해 주셨고 시어머니께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니 한마디도 못하고 뒤로 저한테 전화만 불이 나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럼 이 많은 제사 음식을 누가 다 해요? 나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작은 애네 불러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그동안 작은 애가 제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걔네 바쁜 거 몰라요? 매번 저녁 시간 다 돼서 오잖아요. 오늘도 그러겠다고 할 게 뻔한데.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께선 투덜투덜대며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하셨고 아무래도 혼자 하긴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동서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예, 네 형님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제사에 못 온단다. 지금 네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제사 음식 좀 해야겠다. 네? 아니 제가 분명 돈 주겠다고 아줌마 쓰라고 했는데 아줌마 안 부르셨어요? 제사 음식은 정성으로 하는 건데 무슨 아줌마는 아줌마야. 참말 말고 지금 당장 와. 저 지금 못 가요. 바빠요. 그럼 저녁에 갈 때 음식들 좀 싸갈게요. 됐죠? 아니 얘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 내가 좀 예뻐했다고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그러도 되는 거냐? 지금 안 오면 한 소리 들을 줄 알아.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정성이 중요하시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렇게 동선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어머니께선 몹시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선 누군가에게 연락을 거셨는데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당연히 아가씨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하도 끈질기게 전화를 거니까 결국 통화가 연결됐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오늘이 네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너 이런 식으로 조상님 무시하고 그러면 천벌받는다. 아무리 네가 우리가 싫어도 부모 자식 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해대서 결국 아가씨께서 제사를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받으며 제사를 수도 없이 도와서 그런지 아가씨는 완전히 제사 음식의 달인이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많던 제사 음식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시부모님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집 올 일도 가족들 볼 일도 없을 거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자식으로서 도린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 딱 잘라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시어머니께서도 별 말을 더 붙이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시댁에 찾아온 동선 아가씨를 보고 좀 놀란 눈치였대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별말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안심하고 평소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사 음식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다고 그렇게 유난히세요? 요즘 세상에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하는 집 별로 없어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제가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도 돈 말끝마다 돈 자랑을 해대니 결국 듣다 못한 아가씨가 소리를 빽 질렀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랄 노자예요. 남편에게 얘기를 전해 듣는 내내 입이 다 안 다물어질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성격이 워낙 모나고 이상한 구석이 많아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밖에선 안 그러겠지 싶었건만 안에서 새는 물 밖에서도 샌다고 남들에게도 똑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잘난 척에 돈 얘기에 남 무시하고 까내리고 뒷말이란 뒷말은 다 옮기고 다니니 하나 둘 동사를 피하게 되고 점차 사무실 사람들 전부 동사를 싫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론 돈 많아서 회사는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라는데 매일같이 회사의 불평불만 투덜투덜거리고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길래 한 번은 상사가 그렇게 회사 불만이면 취미로 다니는 거면 그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동선 여전히 회사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본인 말처럼 돈도 많고 취미로 다니는 거면 때려쳐버리면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투덜대면서 회사에 붙어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회사에 당신 빚쟁이들 찾아왔던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저렇게 뻔뻔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여자랑 도대체 누가 결혼을 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 동서가 강남 출신의 잘 사는 집안 출신인 건 사실인데 다 옛날 영광이고 동서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후론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쩐지 잘 사는 집안 딸치고는 품위도 없고 귀티도 안 흐르고 맨날 말로만 돈 많다 자랑을 해대지 비싼 물건 쓰는 꼴을 한 번을 못 봤는데 모든 퍼즐들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앞으로 다시는 가족들하고 연락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곧 회사도 옮길 생각이었다며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쩜 며느리까지 저런 사람으로 수준 맞게 들였냐면서 시어머니와 대판 말다툼을 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며느리 한 명이 제사에 빠졌다고 그렇게 난리가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모든 사실을 아시고 충격에 뒷목 잡고 넘어가셨다고 했죠.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집안 배경 조건 맞춰 결혼한 건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그럴 만도 하죠.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혼을 한 해 만에 제사상 앞에서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시아버지께서 다들 조용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호통을 쳐서 자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잘못은 없긴 하지만 다 제가 제사에 안 가서 일어난 일이니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동서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하던 차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딱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계획한 거지? 그 여자도 당신이 부르라고 한 거 아니야? 제사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 사단을 만들어. 책임져.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책임지라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안한 마음이 쏙 들어가는 순간이었고 울컥하는 마음에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쌓아뒀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너 그동안 그렇게 잘 사는 척 다 하더니 사실은 쫄딱 망한 집안이라면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 돈이 있으면 주변에 똥파리라도 꼬이기 마련인데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모르겠니? 네 인성이 얼마나 파탄이 났으면 회사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겠어. 남들 욕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 돈 많은 게 다가 아니야. 아니지. 이제 보니 너 돈도 없구나. 그동안 돈 많다고 너 싸고 돌았던 어머니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꼴 보니 기분이 어떻지? 너 그 거짓말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야.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이번 기회에 그 썩어 빠진 인간성 좀 고쳐. 할 말을 다 쏟아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당연히 전화가 불이 나게 왔고 받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계속 연락이 왔고 역시나 받자마자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세상에 제사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딨냐. 험한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만히 다 듣고 있었겠지만 더 이상 저도 다 참아주고 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자꾸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도 남편 가정교육 잘못 시키셨다. 이 나이 먹도록 지 손으로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먹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니 말대로 저 가정교육 못 받았고 못 배워먹은 년이니까 앞으로는 제 마음대로 살겠다. 참견하지 말라. 그렇게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저히 전처럼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선언했죠.
시어머니 우리 집 그만 오시라고 하고 앞으로 제사 때도 혼자서는 요리 못한다. 당신도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줄 알고 기본적인 집안일은 해야지. 나랑 어머니 없으면 혼자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앞으로는 당신 하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해주겠다 말하니까 남편은 발끈하더라고요. 본인도 하면 잘한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누가 들으면 당신이 엄청 큰일 하고 있는 줄 알겠다면서요. 그런 남편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서 큰소리 치겠지만 며칠 뒤면 제 앞에서 잘못했다 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제게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전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빨래며 집안일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요. 딱 저와 딸아이가 먹을 밥만 차리고 빨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 지내니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남편은 곤란해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마 뒤면 잘못했다고 빌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턱대고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려고 하시길래 안에서 이중으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난리였고 전 절대 열어드릴 생각 없다. 경찰 부르겠다 큰 소리를 쳤죠. 결국 시어머니께선 저희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시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역시나 남편이 시어머니께 SOS를 친 거였더라고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있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께선 불이 나게 반찬을 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어머니를 문 앞에서 쫓아낼 수가 있냐며 펄쩍 뛰는 남편에게 앞으로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절대 문 열어드릴 생각 없다. 예전처럼 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살지 않는다 말하니까 남편은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너무 미련한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가서 딱 제가 할 만큼만 하고 지금까지처럼 바보같이 다 참아주고 살지 않을 겁니다. 동서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긴 하지만 조건만 보고 결혼한 도련님이나 결혼을 강요한 시어머니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지만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행태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저부터가 조건보단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결과가 썩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인데 앞으로도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야죠. 결혼 생활 동안 정말 혼자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뭔가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진작부터 할 말 다 하고 살 걸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매사에 내내 거리면서 고개 숙이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시댁과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앞으로 자라날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매사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엄마이자 부인 그리고 며느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